서울의 뒷골목은 화려한 네온사인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언제나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백상철은 한 손에 따뜻한 붕어빵이 담긴 종이봉투를 든 채 익숙한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유일한 낙은 손녀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 들러 소소한 간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예민한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가 고요했던 밤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백상철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수축되며 수십 년간 전장에서 다져진 본능이 즉각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인 지수의 가게 유리창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험상궂은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사내들이 가게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나뒹구는 테이블과 의자들 사이로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백상철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7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내의 팔을 낚아채며 관절을 꺾으려 시도했지만 세월의 무게로 쇠약해진 근육은 그의 의지를 완벽하게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단숨에 제압했을 상대였으나 지금의 그는 그저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현실만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이 팔을 휘둘러 백상철을 거칠게 밀쳐냈고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백상철의 복부를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이 쏟아졌고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빗발치는 폭력 속에서도 몸을 날려 지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은 뼈가 울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수의 머리를 감싸쥐고 괜찮다며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만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차갑게 가라앉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폭력을 행사하던 사내들은 능청스럽게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상철은 안도감 대신 더 큰 절망감을 느껴야 했는데 차에서 내린 박경이라는 작자가 깡패들에게 경례를 하듯 눈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피해자인 백상철과 지수를 부축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공권력과 범죄 조직이 결탁하여 무고한 시민을 짓밟는 추악한 카르텔의 현장이었습니다. 박경희는 흑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상철을 향해 다가와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구두 끝으로 백상철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 뭐냐며 비아냥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의 사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깡패들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백상철에게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백상철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박경희의 명찰과 계급장을 똑똑히 응시하며 그가 내뱉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에게 제복을 입은 후배의 타락한 모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유린당하는 이 상황은 과거 그가 피를 흘리며 지켜내려 했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경희는 침을 뱉듯이 바닥에 가래를 뱉으며 냄새나는 늙은이가 끼어들어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주변의 깡패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고 지수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백상철의 귓가에 늙은 꼰대 혹은 냄새나는 영감탱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들이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뒤편에서 백상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에 얼굴이 처박힌 채 백상철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구형 휴대전화의 감촉을 느꼈지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며 이 썩어빠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하며 전설로 불리던 사나이가 이제는 힘없는 노인으로 취급받으며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연행하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지금 깨우지 말아야 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차갑고 딱딱했으며 수갑이 채워진 백상철의 손목을 파고드는 금속의 냉기는 그의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지수는 공포와 통증으로 인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지만 백상철은 손녀의 손을 잡아줄 수조차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이 차가운 철장 안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상철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지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을 느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박경희는 백상철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끌며 차 밖으로 내동댕이 치듯 밀어냈고 그 힘에 밀려 노구는 비틀거리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반면 뒤이어 도착한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깡패들은 마치 귀빈이라도 되는 양 경찰관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경찰서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백상철과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낄낄거렸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제지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서의 로고가 밝힌 간판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촌극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조사실 안은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싸구려 커피 향이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불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상철과 지수는 구석에 놓인 낡고 삐걱거리는 철제 의자에 앉혀졌고 그들의 앞에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험악한 인상의 깡패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마에서는 찢어진 상처로 인해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려 볼을 타고 턱 밑까지 적시고 있었지만 경찰들은 휴지 한 장 건네지 않았습니다. 백상철은 지나가는 순경에게 손녀가 다쳤으니 구급 상자라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짜증 섞인 고함뿐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거만하게 앉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백상철이 술에 취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써내려갔습니다. 백상철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박경희는 코웃음을 치며 당신 같은 노인네들의 뻔한 레퍼토리는 지겨우니 그만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CCTV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며 오직 깡패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백상철의 인격은 철저하게 말살당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자 경찰서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구대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허리를 굽히며 깍듯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마치 군대 사열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역 유지이자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인 그는 지구대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하듯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백상철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이들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로 묶여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보스는 백상철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와 혀를 차며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왜 젊은 사람들 앞길을 막느냐며 훈계하듯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지수의 겁에 질린 얼굴을 훑어보며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할아버지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겠다는 둥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상철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지만 지금 당장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지수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보스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들을 머릿속에 입력해 나갔습니다. 박경희는 보스가 자리를 뜨자 백상철에게 합의서를 들이밀며 이것이 당신들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생색을 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백상철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깡패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특수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할 것이며 지수 또한 공범으로 엮어 유치장에 쳐넣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손녀까지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비열한 협박은 백상철이 평생 지켜온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만 그의 시선은 종이가 아닌 박경희의 눈동자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깡패들의 하수인이 되었느냐고 물으며 박경희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박경희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치고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백상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신 같은 꼰대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하려는 듯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구대장까지 가세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그는 백상철에게 전과라도 남으면 손녀의 앞길에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은근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을 이용해 약자를 겁박하고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이들이 입고 있는 제복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명예로운 제복과 같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백상철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눈빛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박경희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움직임은 노인답지 않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박경희는 도망이라도 갈 거냐며 비웃었지만 수갑찬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방심으로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백상철은 화장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경찰 조직도와 근무 상황판을 곁눈질로 훑어보고 그들의 이름과 직책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화장실에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흙투성이에 입가가 터져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 전장을 호령하던 지휘관의 그것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에 핏자국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다짐이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비상용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시 조사실로 돌아온 백상철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박경희를 응시했고 그 고요한 침묵은 오히려 소란스러운 경찰서 안에서 묘한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박경희는 이유 모를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지만 그 원인이 눈앞의 늙은이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빨리 서명이나 하라며 재촉했지만 백상철은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르고 날뛰는 죄인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조소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지쳐 잠든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백상철은 이 긴 밤이 끝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구대장은 끈질기게 버티는 백상철에게 질렸는지 일단 유치장에 가두고 아침에 다시 수사하자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백상철은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경찰서 내부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곳이 정의의 보루가 아닌 범죄의 소굴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었으며 그 대상은 바로 이 썩어빠진 제복들이었습니다. 새벽녘에 나타난 당직 변호사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백상철과 지수를 잠시 풀어주도록 조치했지만 이는 그들이 베푼 자비가 아니라 귀찮은 일을 미루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백상철의 등 뒤로 박경희는 늙은이가 운이 좋았다며 다음에 볼 때는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고 끝까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상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수를 부축하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가 품은 결심의 무게는 지구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응급처치를 받고 진정제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병실 bak벤치에 앉아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은 그를 노숙자 보듯 힐끗거리며 피했지만 그는 그런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무너져 내린 정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고 투박한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요즘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평소에는 꺼두었던 전원을 켜자
액정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십수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는 단 3개뿐이었으며 그 주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고 신호음이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최상층 청장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긴급 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며 부하들을 질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발신자를 확인한 김 청장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은 청장의 돌발 행동에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김 청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백상철은 별다른 인사말도 없이 자네들이 입고 있는 제복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짧은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차렷 자세를 취했고 스승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경찰 총수가 아닌 훈련병 시절에 풋내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백상철은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과 경찰 조직의 부패상을 담담하게 보고했고 김 청장은 그 내용을 듣는 내내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김 청장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다급하게 대답했지만 백상철은 그의 말을 끊으며 상황 파악이 아니라 청소가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찰 조직의 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이 직접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백상철은 김 청장에게 지금 당장 병력을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김 청장은 감히 토를 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복명복창했습니다. 회의실의 간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청장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백상철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곧바로 2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이번 상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최무진 중장은 야전 훈련장에서 지휘 통제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건네주는 전화를 받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백상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조건 반사적으로 척추를 곧게 세우며 경례를 붙일 뻔했습니다. 백상철은 최 중장에게 옛 스승이 늙고 병들어 제자들의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상철은 최 중장에게 현재 위치와 상황을 좌표로 불러주며 즉각적인 기동 타격대의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무장한 범죄 조직과 부패한 경찰 병력임을 명시하며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 중장은 민간 지역에서의 군 작전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할 수도 있었지만 스승의 명령에는 그 어떤 의구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최정예 대원들에게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실전 태세로 전환되어 헬기의 로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백상철은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그 평온함 밑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자신을 늙은이라 조롱했던 박경희와
깡패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이 치르게 될 대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회의를 중단시키고 감찰 담당관과 특수수사대 팀장을 청장실로 호출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관할 경찰서의 서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 발령을 내리라고 고함쳤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참모들이 절차를 운운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김 청장은 눈을 부라리며 지금 당장 내 목이 날아갈 판이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내부는 비상사이림이 울리고 수십 대의 감찰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등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특전사 주둔지에서는 검은색 대테러 작전복을 입은 대원들이 중무장한 채 수송 헬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최 중장은 작전 브리핑을 통해 목표 지점이 적진이 아닌 도심 한복판의 경찰 지구대라는 사실을 알렸고 대원들은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억류되어 있거나 위협받고 있는 VIP가 전설적인 선배 백상철 장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원들의 눈빛은 존경심과 투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자 전설인 백상철을 모욕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백상철은 다시 병실로 돌아와 잠든 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옥상에서 보였던 날카로움 대신 무한한 자애로움과 슬픔이 섞여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겪어야 했던 공포와 수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가 할 일은 제자들을 믿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손녀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TV 뉴스에서는 간밤에 사건 사고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백상철과 관련된 사건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깡패들과 결탁한 경찰들이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백상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은폐 공작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죄를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한 백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비록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태도만큼은 정복을 입은 장군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정중하게 말한 뒤 병원 정문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고 그것은 부패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지구대에서는 박경희와 깡패들이 야식을 시켜 먹으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가올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상철을 힘없는 노망난 늙은이로 치부하며 무용담처럼 떠들어댔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자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헬리콥터 부대와 도로를 점거하며 달려오는 검은색 밴들의 행렬을 보며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상철은 병원 입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익숙한 헬기의 편대 비행을
눈으로 쫓았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잊혀져 가던 정의와 원칙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강의 전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사냥터의 질서를 어지럽힌 하이에나들을 향한 무자비한 응징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지구대 건물의 유리창이 덜덜 떨리는 굉음과 함께 시작된 진동은 단순한 소음 공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야식을 먹으며 낄낄거리던 박경희와 깡패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헬리콥터들이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 풍압으로 인해 거리에 세워진 입간판들이 종잇장처럼 날아가고 가로수들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구대 앞 도로에는 검은색 무광 도색을 한 벤 차량들이 굉음을 울리며 미끄러지듯 들어와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찰차가 아닌 대테러 작전용 특수 차량들의 등장에 지나가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요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지구대 건물을 포위하고 출입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으며 그 서슬퍼런 살기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만지작거렸지만 차마 뽑을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특공대나 기동대가 아닌 군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까지 섞여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음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조직 보스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구대의 강화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연막탄이 내부로 투척되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붉은 레이저 조준점들이 박경희와 깡패들의 가슴과 머리를 정확하게 겨냥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무장 해제하고 바닥에 엎드리라는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시민들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군림하던 박경희였지만 진짜 사냥꾼들 앞에서는 겁에 질린 토끼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상황이 정리되자 제복을 입은 고위 지휘관들이 지구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쩍이며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위를 소리 없이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경찰청장과 최무진 특전사령관이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지구대장은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너무 놀라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지만 감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린 박경희나 지구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듯 입구 쪽을 향해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잠시 후 병원복 위에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친 백상철이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과 국방을 책임지는 두 거두가 허름한 노인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린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우렁찬 구호가 좁은 지구대를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박경희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상철은 제자들의 경례를 무덤덤하게 받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늙고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열대 위에 선 장군처럼 냉철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난장판이 된 지구대 내부와 포박된 범죄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박경희는 그제야 자신이 늙은 꼰대라고 조롱하며 발로 찼던 그 노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이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밤 자신이 뱉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김 청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지구 대장을 내려다보며 자네가 관리하는 조직이 범죄 소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지구대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김 청장의 호통에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사령관은 특전사 대원들에게 손짓하여 깡패들과 부패 경찰들을 분리하고 그들의 소지품을 전부 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범죄자들과 나란히 무릎을 꿇고 수갑을 차는 모습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백상철은 천천히 박경희의 앞으로 걸어가 지팡이 끝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경희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상철은 낮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제복은 약자를 괴롭히라고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박경희에게는 더 큰 수치심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 보스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숨겨두었던 두 번째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곁을 지키던 특전사 대원의 워커발의 손목이 짓밟히며 무참히 저지당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휴대전화가 박살이 났고 대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외부와의 통신은 전면 차단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뒷배나 돈의 힘은 군대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김 청장은 현장에 있던 감찰팀에게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모든 서류와 전산 기록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캐비닛이 뜯겨나가고 컴퓨터가 분해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숨겨져 있던 장부들과 뇌물 봉투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박경희와 지구대장의 비리 증거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자 그들의 표정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이었으며 마취도 없이 진행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백상철은 겁에 질려 있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다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할아버지가 가진 숨겨진 힘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동네 약수터나 다니던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던 그가 실제로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상철은 손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제자들의 타락을 목격한 슬픔으로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최 사령관은 백상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황 보고를 하며 이 사건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존재함을 암시했습니다. 지역 건설사와 유착된 정치인들이 이 조직을 비호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상철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동대원들만 잡아넣는 것으로는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김 청장과 최 사령관에게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며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경찰과 군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추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지휘관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뜻을 받들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백상철의 분노는 이제 썩은 가지를 넘어 그 뿌리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구대 밖으로 끌려나가는 범죄자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시민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들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의가 구현되는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상철은 창밖의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일으킨 이 소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지구대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공기의 흐름마저 멈춘 듯했습니다. 백상철은 중앙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대법관이 법정에 앉아 있는 듯한 엄숙함과 권위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김영석 경찰청장과 최무진 특전사령관이 부동자세로 서서 스승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박경희와 지구대장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압도적인 힘에 짓눌린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백상철은 먼저 범죄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돌리며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네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나 검토하며 안주하는 동안 일선 현장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고 준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김 청장은 스승의 뼈아픈 지적에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깨물었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신성한 제복이 깡패들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현실은 지휘관으로서 그들의 직무 유기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백상철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분노는 제자들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박경희는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극심한 공포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은 꼰대라며 걷어찼던 낡은 군화의 주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년간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어오는 올가미가 되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조직의 보스는 평소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최 사령관의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훔쳐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이곳은 느슨한 법의 테두리가 아닌 군법과 같은 엄격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뒷배인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이미 통신은 차단되었고 그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신보다 더 비굴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벌집이 아니라 활화산의 분화구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상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박경희의 앞으로 걸어가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 계급장은 약자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견디라고 국가가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경희는 그 말에 감전된 듯 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고 잘못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백상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상철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조직을 살리는 길이라며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에도 백상철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청춘과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후배들에 의해 이토록 쉽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젊은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는데 그들 또한 처음 제복을 입었을 때는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부패가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갉아먹고 파괴하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노병에게 있어 전장에서 적을 사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는 낯선 할아버지의 모습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웃어주던 할아버지가 저토록 강인하고 냉철한 분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의 구분 등에서 느껴지는 쓸쓸함 또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다가가 백상철의 거친 손을 잡았고 그 작은 온기가 백상철의 차가워진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했습니다. 김 청장의 눈짓에 따라 대기하던 감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경희와 지구대장은 마치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백상철을 향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처절한 목소리는 닫히는 문 뒤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구대에 남아있던 다른 경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고가 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으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만큼이나 처벌은 가혹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최 사령관은 백상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압수한 비밀 장부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악덕 건설사가 깡패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백상철은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역시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각오를 다지라고 일렀습니다. 백상철은 난장판이 된 지구대를 뒤로하고 지수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밖에는 이미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낡은 트렌치 코트를 비추자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닌 역전의 용사처럼 강렬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김 청장과 최 사령관은 떠나는 스승의 뒷모습을 향해 다시 한번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들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이제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
더 크고 위험한 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굳게 담은 입술로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황금건설의 회장실은 최고급 가죽 소파와 수입산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역 경제를 주무르며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해온 강 회장은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들이 고작 늙은 노인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는 보고는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언론사 국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그 노인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오만함은 그가 상대하고 있는 적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백상철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 강 회장의 자금줄과 불법 커넥션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를 단순한 폭력 사범이 아닌 국가 전복 세력에 준하는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백상철이 지휘하는 임시작전 상황실에서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합동으로 움직이며 황금건설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동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알이 오가는 물리적 전투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현대판 포위 섬멸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 전화기와 개인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은 점차 당혹감에서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믿었던 정계의 유력 인사들은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회피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통보하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페이퍼 컴퍼니들이 발각되고 비밀 장부가 압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상철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고립시킨 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손자병법의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은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이 거느리는 사설 경호업체의 용병들을 회사 로비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법과 공권력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무력으로라도 그 늙은이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거구들이 삼단봉과 가스총으로 무장한 채 입구를 봉쇄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맞서야 할 상대가 거리의 깡패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훈련된 인간 병기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이 탄 검은색 세단이 황금건설 본사 앞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로비에 있던 용병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문을 주시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백상철이 지팡이를 짚고 내리자마자 뒤따르던 승합차에서 특전사 대테러팀 요원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력한 빛과 굉음 속에서 용병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백상철은 아수라장이 된 로비를 마치 산책하듯 유유히 걸어 지나갔고 그의 눈길은 오직 꼭대기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강 회장은 골프채를 손에 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백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여기서 멈추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강 회장의 제안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천천히 집무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그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백상철에게 있어 이 싸움은 돈이나 이권 다툼이 아니라 훼손된 명예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기에 타협의 여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강 회장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백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지팡이로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골프채가 바닥에 떨어졌고 강 회장은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뒹굴었습니다.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교한 반격에 강 회장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상철은 바닥에 쓰러진 강 회장을 내려다보며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잘못 휘두를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배우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특공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여 강 회장을 포위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왕국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검찰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뇌물 공여와 청부 폭행 그리고 횡령 혐의 등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범죄자 한 명만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상철은 강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명패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이것이 자네의 끝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기생하여 약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끌려나가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건물 복도를 타고 메아리쳤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축이 뽑혀 나간 자리는 흉물스럽지만 시원했고 백상철은 그제야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고 백상철은 텅 빈 회장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 뒤에 숨어 있던 어둠의 세력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승리가 완전한 끝이 아니며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강 회장과 박경희 같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임을 묵묵히 되새겼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백상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였지만 그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상처 입은 손녀에게 돌아가 평범한 할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해하고 기자들을 막아서며 그가 편안하게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상철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느라 고생한 후배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백상철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손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보며 이제 지수에게 떳떳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대기업 회장의 구속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채널을 돌려 평소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고요한 평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백상철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어 언제든 다시 정의가 위협받는 순간이 오면 주저없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노쇠한 육체 안에 갇혀 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전장을 누비는 맹호와 같았으며 그 기백은 세월조차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늙은 영웅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듯 했습니다. 백상철은 눈을 감고 지친 몸을 시트에 기대며 짧지만 깊은 휴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의 뉴스는 여전히 황금 건설 게이트와 경찰 유착 비리 보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썩은 부위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매일같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고, 국민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의 구현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백상철은 병실의 작은 창가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낯선 경외감과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찾아오는 높으신 분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던 평범한 분식집 단골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과거에 정말로 별을 단 장군님이었냐고 묻자 백상철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과거의 영광은 훈장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어둔 무거운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백상철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병실로 화려한 화환을 보내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백상철은 그 모든 것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면담 요청서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내가 싸운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일갈했습니다. 권력의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정치인들에게 늙은 호랑이는 곁을 내주지 않았고 그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대중들의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날 오후 백상철은 김영석 청장과 최무진 사령관을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로 불러냈습니다. 두 제자는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멀리서도 군인과 경찰의 티가 나는 각 잡힌 자세로 스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백상철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게 했고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두 남자가 백발의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뒷짐을 진 채 서 있는 풍경은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상철은 자리에 앉지 않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자네들은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느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살피지 못한 불찰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사령관 역시 군의 힘은 국민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상철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힘이란 칼과 같아서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무겁고 두려운 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자네들의 어깨에 달린 별과 무궁화는 권력을 누리라고 달아준 계급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신해 싸워주라는 피 맺힌 명령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상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바람을 뚫고 제자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영혼을 울리는 진원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제복 입은 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채찍질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붉은 노을이 한강 수면 위로 아름답게 내려앉기 시작했고 백상철의 얼굴에도 따스한 주황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고 손짓하며 자신은 다시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제자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그들의 눈가에는 존경과 아쉬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구호가 노을진 강변에 울려 퍼졌고 백상철은 담례 대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한번 바라봐 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백상철은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변해버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이면에 도사린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직 정의가 살아있고 양심을 가진 후배들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늙고 병든 육체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직 녹슬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외출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의 분식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다시 문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가게를 찾았습니다. 백상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며 지수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뉴스에 나온 그 전설의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며 그를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웅 대접을 부담스러워하는 백상철을 위한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이자 소리 없는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불량해 보이는 청소년들이 백상철과 눈이 마주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서 이 가게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백상철은 그런 녀석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지수 역시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상에는 폭력이나 공포 대신 평화롭고 소소한 행복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상철은 가게 문을 닫고 지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백상철은 지수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이 순간이 전장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이 피를 묻히는 대신 손녀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전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지만 사랑은 현재의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순찰을 돌던 젊은 경찰관 2명이 백상철을 알아보고 흠칫 놀라며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백상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가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경찰관들은 전설적인 선배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상철은 그들의 듬직한 등을 두드려주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 뒷모습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백상철은 집에 도착해 제복이 걸려있는 옷장을 열어보았는데 먼지 쌓인 별 4개가 달린 정복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옷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으며 이제는 정말로 쉬어야 할 시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그를 필요로 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온다면 언제든지 이 옷장을 열고 다시 늙은 사자가 되어
포효할 것임을 말입니다. 그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잠들지 않는 보초병처럼 이 도시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백상철은 지수가 잠든 방을 확인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의 젊은 자신과 전우들의 모습이 그를 향해 웃고 있었고 그는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모두가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란다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백상철의 긴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상철은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숨결 속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가족과 정의를 지켜낸 승리자로서 편안한 휴식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어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도시를 완전히 덮었지만 백상철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